친구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빚은 천천히 갚아. 물가 오르면 빚 가치는 떨어지잖아. 근데요, 이 말 믿고 따라했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고요? 빚에는 두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얼굴은 레버리지예요. 부자들이 쓰는 돈 버는 마법의 지렛대죠. 근데 다른 얼굴은요? 현금 흐름 족쇄입니다. 월급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서 목을 조르는 올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가계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3분기 기준 1968조 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9,534만 원이에요. 거의 1억이죠. 더 충격적인 건요. 똑같은 빚 1억 원을 진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5년 후 한 사람은 자산 5억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같은 월급, 같은 나이, 같은 빚 1억 원인데 말이죠.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빚을 무기로 쓰고 누가 빚한테 무너지는지 그 결정적 차이 3가지요. 15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 바뀔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되셨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리와 박대리가 있습니다. 둘 다 35살, 연봉 5천만 원, 빚 1억 원으로 출발선이 똑같아요. 그런데 5년 후 이 두 사람 인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김대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대리는 집 사려고 1억 원 빚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이죠. 금리는 연 3.5%, 만기 30년입니다. 매달 원리금이 45만 원 나가요. 월급이 새우 300만 원이니까 45만 원 내고 255만 원 빠듯하지만 버틸만 합니다. 이 친구는 1억 5천에 집을 샀어요. 자기 돈 5천, 대출 1억이죠. 5년 후 집값이 2억 5천이 됐습니다. 대출 원금은 8,5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집 팔면 손에 쥐는 돈이 1억 6,500만 원이에요. 처음 넣은 돈 5천만 원이 1억 6,500만 원 됐으니까 5년간 수익률이 230%입니다. 연평균 46%죠. 빚이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박 대리는요? 이 친구도 빚이 1억 원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드론 500만 원에 금리 18%, 신용대출 3천만 원에 금리 7%, 마이너스 통장 6,500만 원에 금리 5%예요. 계산해 볼까요? 카드론 이자는 500만 원 곱하기 0.18 나누기 12개월, 매달 7만 5천 원입니다. 신용대출 이자는 3천만 원 곱하기 0.07 나누기 12개월, 매달 17만 5천 원이고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는 6,500만 원 곱하기 0.05 나누기 12개월, 매달 27만 원입니다. 합치면 월 이자가 52만 원이에요. 원금은 하나도 안 줄어요. 월급 300만 원에서 이자 52만 원 내면 248만 원 남는데요. 생활비가 280만 원 나갑니다. 매달 32만 원씩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빌립니다. 카드로 막아요. 6개월 후 카드값이 200만 원 쌓였어요. 1년 후엔 500만 원이 됐고요. 현금 서비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연 20%예요. 2년 후 총빚이 1억 3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3년차 회사에서 구조조정 시작됐습니다. 박대리, 명예퇴직 대상 1순위였죠? 버티다가 결국 퇴사했어요. 실업급여로 버티는데 3개월 만에 연체 시작됐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고 대출 전부 회수 들어왔어요. 5년 후 박대리는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빚이 빚이나한 겁니다. 보셨습니까? 김대리와 박대리 둘 다 빚 1억 원인데 결과가 천지 차이죠. 차이가 뭘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금리예요. 김대리는 연 3.5%, 박대리는 평균 7%가 넘습니다. 이자 부담이 2배 차이죠. 둘째, 만기입니다. 김대리는 30년이라 시간 여유가 있어요. 박대리는 대부분 단기 빚이라 압박이 심하죠. 셋째, 용도예요. 김대리는 자산을 샀습니다. 집값 오르면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은 늘어나죠. 박대리는 생활비 메우는 데 썼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빚의 이중성이에요. 같은 1억 원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레버리지가 되기도 하고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책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가 오르니까 빚은 천천히 갚아 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지금 1억 원짜리 빚이 10년 후엔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가치가 7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5개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하고, 만기가 길어야 하고,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비상자금이 있어야 하고, 투자 실패를 견딜 체력이 있어야 해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요, 무너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연 2.5%예요. 근데 이건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금리거든요. 개인이 빌릴 때는 완전히 달라요. 신용등급 1등급은 주담대를 연 3에서 4%에 받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6등급은요? 신용대출이 연 10% 넘어 7등급 이하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가야 하는데
금리가 15에서 20%까지 올라가죠. 똑같은 1억 원 빌려도 어떤 사람은 연 350만 원 이자 내고 어떤 사람은 연 1,500만 원 이자 냅니다. 4배 넘게 차이 나요. 이게 금리 계층화입니다. 부자는 싸게 빌리고 서민은 비싸게 빌려야 하는 구조죠. 빚의 이중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섬 하나를 상상해 볼까요? 이 섬에는 돈이 없습니다. 대신 조개 껍데기로 물물 교환해요. 어느 날 은행이 생겼어요. 은행장이 말합니다. 조개 껍데기 100개 맡기면 1년 후 105개로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 맡기기 시작했죠. 은행은 이 조개 껍데기로 뭘 할까요? 대출해줍니다. 어부 한 명이 찾아왔어요. 배 한 척 사려면 조개 껍데기 200개 필요한데 지금 50개밖에 없어요. 은행이 150개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연 10%. 1년에 15개만 내면 돼요. 어부는 배를 샀어요.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됐죠. 1년에 조개 껍데기 300개를 벌게 됐습니다. 이자 15개 내고 생활비 100개 쓰고 남은 돈으로 원금 갚으니까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배는 완전히 어부겁니다. 매년 300개씩 계속 벌죠. 보셨습니까? 이게 레버리지예요. 빚이 자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빌린 돈으로 뭘 샀느냐가 중요해요. 빌린 돈으로 배를 샀으니까 그 배가 돈을 벌어다 준 거죠. 빚을 갚고도 자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달랐어요. 농부도 조개 껍데기 100개를 빌렸어요. 뭐 하려고요? 씨앗 사고 비료 사려고요? 문제는 올해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농사 망했어요. 조개 껍데기 20개밖에 못 벌었는데 이자가 10개예요. 생활비 30개 쓰니까 20개 부족하죠? 또 빌렸습니다. 빚이 120개로 늘었어요. 다음에도 흉년이었어요. 빚은 계속 풀어나고 결국 농부는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부는 자산을 샀어요. 배라는 자산이 계속 돈을 벌어다 줬죠. 농부는 소비를 했습니다. 씨앗이랑 비료는 한 번 쓰면 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가 이겁니다. 좋은 빚은 뭘까요? 자산을 사는 빚이에요. 집, 건물, 사업, 주식처럼 가치가 올라가거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나쁜 빚은요? 소비하는 빚입니다. 생활비, 여행비, 명품백처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연 5% 이하면 좋은 빚의 가능성이 높아요. 연 10% 넘으면 나쁜 빚의 확률이 큽니다. 둘째, 만기예요. 10년 이상 잠기면 버틸 수 있어요. 1에서 2년 당기면 압박이 세죠. 셋째, 현금 흐름입니다. 이 빚으로 산 것이 돈을 벌어다 주나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나요? 김대리를 다시 볼까요? 이 친구는 주담대 1억 원, 금리 3.5%, 30년으로 집을 샀어요. 월 45만 원 내는데 5년 후 집값이 올라서 순자산 1억 6,500만 원 대처죠. 빚으로 자산을 산 겁니다. 월 45만 원은 부담스럽지만 그 돈이 집이라는 자산으로 쌓이고 있었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은 늘어난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내 돈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짜리 집 샀으면 집값 1억 올라도 수익률 100%예요. 근데 내 돈 5천만 원에 빚 1억 보태서 1억 5천만 원짜리 집 샀으니까 집값 1억 올랐을 때 수익률이 200%가 되는 겁니다. 빚이 수익을 2배로 만든 거예요. 물론 위험도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 손해도 2배가 되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빚으로 자산을 사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져. 왜냐고요? 물가가 오르거든요. 10년 전 라면이 5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잖아요. 3배 올랐죠.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아파트 10년 전 3억이었는데 지금 6억 되는 거 많죠. 근데 빚은요? 그대로 3억이에요. 자산은 2배 올랐는데 빚은 그대로니까 순자산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이게 부자들이 빚을 무기로 쓰는 이유예요. 박대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친구는 왜 망했을까요? 빚 내용을 다시 볼게요. 카드론 500만 원에 금리 18%, 신용대출 3천만 원에 금리 7%, 마이너스 통장 6,500만 원에 금리 5%, 월 이자가 52만 원이었죠.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에 집 산 게 아니에요. 차 산 것도 아니고요. 생활비 메우는데 썼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데 생활비가 280만 원 나가니까 빠듯하죠. 여기서 경조사비 나가고 차 수리비 나가고 병원비 나가면 부족해요. 카드로 막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후 카드값이 200만 원 쌓였어요. 카드 최저납부금 5% 내야 하니까 10만 원 나가죠. 월급 300만 원에서 10만 원 빠지고 이자 52만 원 내고 생활비 280만 원 쓰니까 이제 부족액이 4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카드로 막아요. 1년 후 카드값 500만 원, 최저 납부금 25만 원 내야 해요. 월급 300만 원 빼기 이자 52만 원, 빼기 카드, 최저 납부금 25만 원, 빼기 생활비 280만 원, 마이너스 57만 원입니다. 현금 서비스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리연 20%예요. 2년 차 총빚이 1억 3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월 이자가 70만 원 넘게 됐습니다.
월급의 4분의 1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3년 차. 회사에서 구조조정 시작됐어요. 박 대리는 실적도 안 좋고 회사 눈치 보느라 일도 집중 못했거든요. 명예퇴직 1순위였죠. 퇴직금 5천만 원 받았어요. 빚 갚는데 다 쓰고 8천만 원 남았습니다. 실업급여로 버티는데 3개월 만에 연체 시작됐어요. 신용등급 떨어지고 은행에서 대출회수 들어왔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이에요. 5년 후 박 대리는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현금 흐름 단절입니다. 빚이 목을 조르는 구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빚을 늦게 갚다가 망하는 순간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길 때입니다. 월급 끊기거나 병원비 나가거나 차 고장 나거나 예상 못한 지출이 딱 한 번만 터져도 무너져. 왜냐고요? 비상자금이 없거든요. 김 대리는 달랐어요. 이 친구는 비상자금 6개월치를 모아뒀습니다. 900만 원이에요. 4년 차에 회사에서 감봉 얘기 나왔을 때 김 대리는 여유가 있었어요. 6개월 버틸 수 있으니까 이직 준비를 차근차근 했죠. 더 좋은 회사로 옮겼어요. 연봉도 1,000만 원 올랐고요. 박 대리는요? 비상자금 제로예요. 감봉 소식 들었을 때 패닉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이직하려다 보니 조건 안 좋은데 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버티다 퇴사했고요. 차이가 뭘까요? 대환 가능성입니다. 김 대리는 신용등급이 좋았어요.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주담대를 3.5%에서 3%로 갈아탔어요. 원리금이 4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줄었죠. 3만 원이지만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박 대리는요?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졌어요. 대환은커녕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7%에서 9%로 올랐어요. 월 이자가 17만 5천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늘었죠. 이게 금리 계단입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계속 아래로 굴러떨어져요. 은행 주담대 안 되면 저축은행, 저축은행 안 되면 캐피탈, 캐피탈도 안 되면 대부업체. 금리가 3%에서 5%, 10%, 15%, 20%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기준 1,448원인데요.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생활비 부담이 커지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빚이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갈아탈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가 문제예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1년 후 김대리와 박대리의 차이를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김대리 1년 후 상패입니다. 주담대 원금은 9,8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200만 원 상환했죠. 집값은 1억 6,500만 원으로 상승했고요. 순자산은 6,700만 원입니다. 비상자금은 360만 원 보유하고 있어요. 신용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고요. 고정지출은 45만 원, 원리금만 나갑니다. 박대리 1년 후 상태입니다. 카드로는 7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신용대출은 3천만 원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6,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는 1억 500만 원이에요. 비상자금은 0원이고요. 신용등급은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정지출은 이자만 60만 원 나가요. 보셨습니까?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1년 만에 순자산 차이가 7천만 원 넘게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대리가 한 5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부채 지도를 만들었어요. 엑셀 하나 켜고 모든 빚을 정리했습니다. 카드론, 신용대출, 주담대, 금리, 만기, 월 상환액까지요. 한눈에 보니까 뭐가 급한지 보이더래요. 둘째, 용도별로 분류했어요. 주담대는 자산 만드는 빚, 나머지는 소비하는 빚. 딱 구분했습니다. 셋째, 비상자금부터 모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따로 빼놨어요. 6개월 만에 180만 원, 1년에 360만 원, 2년에 720만 원. 목표는 6개월치 생활비 900만 원이었는데 보너스 받아서 채웠습니다. 넷째, 고금리 빚을 없앴어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거 있으면 이것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김대리는 애초에 안 만들었죠. 다섯째, 신용관리를 했어요. 카드 사용액을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했어요. 연체 한 번도 안 하고 신용등급 올렸습니다. 박 대리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하지 뭐 했습니다. 카드값 쌓이고 현금 서비스 쓰고 연체하고 신용등급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3가지만 하세요. 오늘 당장 1시간 안에 할 일이에요. 엑셀 켜세요. 모든 빚을 적으세요. 은행 앱 다 열어서 대출 내역 확인하고 금리, 만기, 월 상환액 정리하세요. 이게 부채 지도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할 일이에요. 고금리 빚부터 제거 계획 세우세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중에 금리 제일 높은 거 먼저요. 월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갚기 시작하세요. 이번 달 안에 할 일입니다. 비상자금 통장 하나 만드세요.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30만 원 이체하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6개월치 모을 때까지요. 빚 갚기 대 투자.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빚금리가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면 빚 갚기가 무위험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카드론 금리 18%,
주식 기대 수익률 10%. 사들어온 100만 원 갚으면 연 18만 원 이자를 아껴요. 확실한 수익이죠. 주식에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카드론 갚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주담대금리 3.5%, 주식 기대 수익률 10%라면 이 경우는 투자가 이득일 수 있어요. 단, 비상자금 6개월치 있을 때만요. 비상자금 없이 투자하면 박대리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5년 후 당신은 김대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박대리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은행 앱 여세요. 대출 항목 눌러보세요. 손빚이 얼마입니까? 월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만약 내일 회사 잘리면 몇 개월 버틸 수 있습니까? 답 나오시나요? 안 나온다면요. 지금 브레이크 없는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김대리는 빚을 무기로 만들었어요. 박대리는 빚한테 잡아먹혔고요. 차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엑셀 하나 켜서 빚 정리하고 한 달에 30만 원 비상자금 모으고 고금리 빚부터 없앤 것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30년. 그 화려했던 잔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흔한 위기설 따위가 아닙니다. 목숨줄이 걸린 현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 중국은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반도체 패권에 적하고 금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무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EUV 장비 2대를 긴급 공수하기로 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공장에 기계 몇 대 더 들여놓는 차원이 아닙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 반도체가 내던진 마지막 출사표이자 더는 물러설 곳 없다는 처절한 생존 신고입니다.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너무 오래 졸았던 걸까요? 중국시 XMT는 우리 핵심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들여오는 이 장비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까요? 오늘 저는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목을 조여오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동아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새어나가고 시계추는 얄밉게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단순히 쇼핑하듯 기계 한 대 사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를 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핵심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요. 반도체 전쟁터엔 돈다발로도 못 넘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한 대에 5천억 원이 넘는 괴물, 하이에네이 장비입니다. 도대체 삼성은 왜 1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장비를 2대나 모셔왔을까요? 신상기기에 먼저 써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건 중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유일한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NA, 즉 개구수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는 빛을 이용해 아주 미세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더 세밀하게 그리려면 빛을 뾰족하게 깎거나 렌즈를 키워야 하는데 빛을 깎는 건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파장을 억지로 줄이면 에너지가 폭주해서 반도체 재료들이 까맣게 타버리니까요. 그래서 찾아낸 묘수가 바로 렌즈 구경을 확 키워 빛을 왕창 받아들이는 방식 하이NA입니다. 이 장비를 쓴다는 건 뭉툭한 매직펜으로 그리던 회로를 0.1mm 초정밀 제도 샤프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중국이 설계도 훔쳐서 똑같이 만들면 그만 아냐? 착각입니다. 명품 시계 파텍 필립의 도면이 있다고 칩시다. 최고급 공구까지 샀다고 해서 동네 철공소가 그 예술품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안엔 수백 년 묵은 장인 정신과 부품 간의 미묘한 호흡, 그리고 그들만의 독보적인 생태계가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하이 NA도 똑같습니다. 천하의 ASML조차 이 괴물을 혼자서는 못 만듭니다. 독일 자이스의 거울, 영국 에드워드의 진공 펌프까지 전 세계 기술 정수들이 나노미터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돌아갑니다. 중국이 밤새워 기계를 뜯어본들 이 방대한 글로벌 생태계 전체를 복사해 넣을 순 없습니다. 결국 이 장비를 보유했다는 건 단순히 쇳덩어리 하나를 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신뢰와 인프라를 통째로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중국을 따돌리려 세운 가장 높고 단단한 성벽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성벽에도 치명적인 구멍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필 붓을 쥐고 있어도 종이가 찢어져 있거나 먹물이 엉망이면 명작은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이엔에이라는 붓이 아무리 좋아도 밑그림이 되는 마스크가 불량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반도체 마스크는 붕어빵을 찍어내는 무쇠틀과 같습니다. 반죽이 아무리 훌륭해도 틀 자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제대로 된 붕어빵이 나올 리 없겠죠. 틀에 눈에 안 보이는 실금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찍혀 나오는 수만 개의 붕어빵은 죄다 불량품,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하이엔의 이 시대로 오면서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공포가 되었습니다. 회로폭이 나노미터 단위로 좁아지다 보니 이제는 원자 알갱이 하나 싸움이 됐습니다. 원자 몇 개만 삐끗해도 칩 전체가 먹통이 되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봐야 할 핵심 기술 EBID와 EBI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도체를 위한 원자 단위 나노 내시경 수술입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진동 때문에 마스크 패턴이 미세하게 깎이거나 원치 않는 찌꺼기가 달라붙는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터집니다. 이때 EBID는 움푹 패인 상처를 원자 단위로 꼼꼼하게 메워주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반대로 EBI는 혹처럼 튀어나온 불량 부위를 나노칼로 정교하게 깎아내는 성형수술을 담당합니다. 마치 인간의 혈관 깊숙이 숨은 미세 종양을 찾아내어 주변 세포 하나 다치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도려낸 뒤 3살까지 돋게 만드는 신의 수술과도 같습니다. 중국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ASML 장비를 손에 넣는다 한들 이 나노 단위의 정밀집도 능력이 없다면 결국 수율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미세 공정에서 물리적 결함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이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원자 단위로 수정하는 운영 노하우와 알고리즘은 도둑질로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이엔에이 공정이 가진 진짜 해자는 단순히 광원의 출력이 아니라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복구하느냐 하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삼성이 무려 1조 원을 베팅해 사들인 것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이 초정밀 수술실 전체를 장악하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섬세한 집도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원시적이고 무식한 방법으로 그 기술적 공백을 메우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EUV 장비 없이 7나노칩을 생산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뚫고 화웨이 최신 폰에 첨단 반도체가 심어진 걸 보며 한국의 위기를 논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정합니다. 그건 기술 혁신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자본과 인력을 갈아 넣어 만든 처절한 인해 전술식 노가다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SAQP, 라 불리는 사중 패턴 공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두꺼운 매직펜과 마스킹 테이프만 가지고 세밀화를 그리려는 꼴입니다. 가는 붓이 없는데 아주 얇은 선을 그려야 하는 상황,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죠. 종이에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 틈을 만들고 매직을 칠한 뒤 떼어내고 다시 옆에 붙여 칠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 짓을 무려 4번이나 되풀이해서 억지로 미세 회로를 깎아냈습니다. 한 번의 붓질로 끝날 일을 4번, 5번 더 칠하고 깎아내니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이 꼬일수록 시간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중간에 불량이 발생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반도체 수율은 고작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개를 찍어내면 70개는 그대로 폐기 처분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민간 기업이라면 진작 문을 닫았을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오로지 국가 보조금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틀어막으며 연명하는 시장 논리가 거세된 좀비 공정일 뿐입니다. 결국 중국의 이 방식은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 옆에서 맨발로 자갈밭을 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은 피를 흘리며 뛰어 따라오는 듯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은 고갈되고 격차는 절망적으로 벌어질 게 뻔합니다. 삼성이 1조 원을 투자해 하이엔의 이 장비를 선점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번 더 칠할 일을 단 한 번의 정교한 획으로 끝내겠다는 압도적 효율의 전략입니다. 속도, 정확성, 채산성 모든 면에서 중국의 막무가내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 한계라는 벽은 노력만으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섬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의 벽에 부딪힌 중국이 공학적 해법 대신 훨씬 더 비열하고 직접적인 뒷구멍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택한 비상구는 연구실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부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코리아 신화를 읽어낸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너무나 허무하게 유출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600단계가 넘는 초정밀 퍼즐의 연속입니다. 공정 하나하나를 최적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인재가 청춘을 바쳐 완성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중국 CXMT, CXMT는 이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범죄에 가까운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비료 회사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삼성과 하이닉스의 핵심 인력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공정 설계도를 통째로 빼돌린 겁니다. 첨단 보안 시스템을 비웃듯 그들의 수법은 기가 찰 정도로 아날로그였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핵심 데이터를 종이에 자필로 베껴 적어 속옷 등에 숨겨 나왔습니다. 방화벽은 높았을지 몰라도 인간의 탐욕이라는 개구멍은 너무나 쉽게 뚫려버린 셈입니다. 동료와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연봉 30억 원과 임원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0년간 축적한 공정 레시피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국부는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현업에서는 LCD-LCD와 배터리가 그랬듯 디램 대란 패권마저 수년 내에 중국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1조 원짜리 최신 장비에만 감탄하고 있을 때 정작 그 기계를 돌릴 핵심 두뇌와 정보는 뒤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검을 쥐고 있어도 칼자루 쥔 손이 적을 향한다면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밥그릇이 통째로 털린 심각한 사건입니다. 더 끔찍한 건 중국이 이제 기술 탈취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인질로 삼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거대한 공급망이 어떻게 우리 목을 조여오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반도체 전쟁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운과 거대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면전입니다. 하이 NA라는 기술의 정점을 완성하는 과정은 전 세계 최고수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배턴을 주고받는 정교한 릴레이 게임과도 같습니다. 첫 주자는 독일의 자이스입니다. 그들이 빚어낸 빛의 마법과 렌즈 기술을 이어받아 영국의 에드워드가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를 구현해냅니다. 그 위에 미국의 KLA가 합류하여 원자 단위의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는 신의 눈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지휘자인 네덜란드의 ASML, 이 각국의 핵심 기술을 집대성의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완성한 뒤 비로소 삼성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사슬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삐끗하거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 이 최첨단 장비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경단위의 자본을 쏟아붓는다 해도 이 생태계를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마치 400m 계주를 혼자서 100m씩 4번 나누어 뛰겠다고 우기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기를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각 분야의 세계 챔피언들이 뭉친 연합군의 집단 지성을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 자산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맹의 힘이며 미국은 이미 이 견고한 성벽 밖으로 중국을 철저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설령 중국이 설계도를 입수해 겉모습을 흉내낸다 한들 그 속을 채워야 할 핵심 부품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공급망 기업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기술을 강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국제정치 역학상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이 장비를 들여온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이 강력한 기술 동맹의 핵심 일원임을 증명하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회원권 하나만 믿고 마음을 놓기에는 중국이 보여주는 추격의 기세가 너무나 매섭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물량 공세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적 우위가 있는 연합군이라 해도 압도적인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인해 전술 앞에서는 방어선이 순식간에 뚫릴 위험이 있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수면 아래 감춰진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의 최신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섬뜩한 수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 CXMT의 디램월 생산량은 이미 28만 장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의 65만 장, SK 하이닉스의 54만 장과 비교해 절반 정도라며 애써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포의 본질은 현재의 수치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광기 어린 성장 속도와 집요함에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업계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기업이 이제는 세계 3위인 마이크론의 34만 장을 턱 밑까지 추격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량의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패권의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저가 물량 폭격을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기술 격차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피신하면 된다는 안일한 낙관론은 더 이상 치열한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기술 탈취와 막대한 국부 펀드를 무기로 고성능 디램 시장까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생산량 28만 장이라는 숫자는 머지않아 30만 장을 돌파할 것이고 결국 우리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한 방은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의 결정권인 프라이싱 파워가 그들의 손아귀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헐값 취급을 받고 중국발 치킨 게임에 휘말려 공멸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이 NA를 통해 압도적인 수율과 초미세 공정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이 물량 싸움의 결말은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를 뺏기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실은 저 얇은 웨이퍼 한 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명백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단순한 혁신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보다 더 치명적인 진짜 위기는 바로 우리 내부 시스템의 모순 속에 헬리를 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장비와 압도적인 생산 시설이 있어도 결국 그 기술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비극은 기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룰 천재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최첨단 공장을 짓는다 한들 그 안에서 숨쉴 인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곳은 거대한 깡통 공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재 유출 현상은 단순한 이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증발해버리는 재난 상황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인재일수록 더 나은 대우와 연구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자 합리적 선택입니다. 엔비디아나 엔스로픽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핵심 인재 한 명을 모셔오기 위해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연봉과 정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우리는 낡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는 틀 안에 인재들을 가두어 놓고 단기 성과만을 쥐어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두고 애국심이 부족하다며 손가락질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원대한 꿈을 품어주기에 대한민국의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기술 개발에 매달려도 모자랄 시간에 산더미 같은 행정서류와 씨름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혁신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 1억 원을 받으려면 딱 1억 원어치의 스트레스를 페이퍼워크로 받아내야 한다는 게 연구 현장의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면 연구자들을 믿고 맡겨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처럼 간섭하고 감시하는 관료주의가 대한민국 인재들의 힘을 쭉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펜 한 자루 사는 것까지 일일이 도장을 받아야 하는 숨막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파괴적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척박한 모래주머니를 차고도 세계 1등을 지켜내는 우리 기업인들과 임직원들을 보면 정말 기적을 쓰고 있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유일무이한 기둥이자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경고처럼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안보가 걸린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살벌한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혼자 힘으론 어림도 없으며 국가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 인재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발목 잡는 규제와 행정 편의주의를 싹 걷어내고 기업들이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겁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풀고 성과 낸 만큼 확실하게 지갑을 채워주는 생태계가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인재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자산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한국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떠나가는 발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반도체 신화가 와르르 무너지는 꼴을 눈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인재를 지키는 게 곧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몸부림 끝에 우리가 받아들게 될 성적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술과 사람,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야만 완성되는 이 마지막 퍼즐 뒤에는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부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뛰게 만드는 심장 그 자체입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과 화웨이의 무서운 기세는 우리의 위태로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비싼 장비 몇 대 들여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첨단 기계와 뛰어난 인재, 그리고 그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우리가 지난 30년 공들여 쌓은 탑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누군데 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낡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당장이라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와 처절한 위기의식입니다. 이 절박함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조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제국들의 전철을 우리도 그대로 밟게 될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생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자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년엔 잘 나갔지 라며 추억팔이나 하는 초라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2025년과 2026년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현장의 핏대선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몫이며 날아올 청구서 또한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침묵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소름 끼치는 고요한 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정확히 그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대중은 당장 귀청을 찢는 파열음이 들리지 않으니 아직은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펀더멘털을 뜯어보는 시장의 선수들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자본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신호를 말이죠. 경제 위기는 단순한 파괴나 붕괴가 아닙니다. 무방비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 철저히 준비된 자의 곳간을 채워주는 냉혹한 자산 재배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혼돈의 쓰나미 속에서 내 자산을 사수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역으로 기회를 낚아채는 승자의 생존 메커니즘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신했던 재테크 불패 신화들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안전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성실히 모은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구제해 줄 거란 환상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오직 스스로 각성해 있는 자만이 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점에서 살아남아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존버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의 균열을 읽어내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부의 질서를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향후 30년, 아니 평생의 경제적 계급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당신이 안주하던 세상은 이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맥을 짚으려면 개미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큰손들의 포트폴리오를 해부해야 합니다. 투자의 현인이라 추앙받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포지션 변경은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애 주식이었던 애플, 지분을 가차없이 절반 가까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담지 않고 현금으로만 300조 원이 넘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버핏이 고작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주식을 처분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지금 시장의 안전마진이 전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가는 천장을 뚫는데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은 바닥을 기는 괴리 현상. 그는 역사 속에서 이런 불균형이 초래할 파국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공격적 베팅을 멈추고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푼돈 수익보다 다가올 대폭락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내던질 때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쓸어 담을 강력한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언론은 여전히 인공지능과 장밋빛 미래를 떠들지만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파티는 끝나기 10분 전이 가장 화려한 법이죠. 하지만 조명이 꺼진 뒤에는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합니까? 혹시 세력들이 던져주는 희망 고문에 취해 최고점에 물려 계신 건 아닙니까? 거물들이 현금을 쌓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모든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를 찾는 잔인한 조정의 시간이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파괴적인 순간을 역대급 박앤셀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천문학적인 돈을 쥐고도 살 게 없다며 관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냉혹한 매도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태풍의 눈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조용히 방주를 띄우시겠습니까? 이제 큰손들의 의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현금만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의 파도에 수장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전략 없는 준비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잔고가 아니라 대책 없는 사람들의 멘탈입니다. 이제부터 뼛속 깊이 새겨야 할 6가지 실전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금은 생존을 위한 산소 마스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의 생계비를 반드시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한 달치 생활비조차 현금화에 두지 않고 죄다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끊기는 순간 팔리지 않는 자산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부터 동결하고 통장에 찍히는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 언제든 뺏을 수 있는 현금을 늘리는데 사활을 거십시오. 그 돈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뇌동매매하지 않게 잡아줄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수입원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콘크리트처럼 다지십시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회사 문이 닫힌다면 당신에게 남는 계급장은 무엇입니까? 월급 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떼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수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신의 멘탈을 강철처럼 만들고 위기를 버티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생존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셋째, 악성 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빚이 적은 아닙니다. 허나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교수대 밧줄과 다름없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이 빚들이 가장 먼저 당신의 삶을 박살낼 것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투자가 아닌 상환에 쏟아부으십시오. 빚을 청산했을 때의 그 해방감이야말로 다가올 파도를 버텨낼 진짜 생존 동력이 됩니다. 넷째, 자산 방어와 리스크 관리에 목숨을 거십시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성이 살 길입니다. 실체 없는 테마주나 코인판에 인생을 거는 건 스스로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한 우량주나 필수 소비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뜯어 고치십시오. 아울러 보험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난의 병마까지 겹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지루해 보여도 이 기초적인 점검이 당신 가정을 지킬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섯째, 기회를 낚아채 쇼핑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역사적인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공포에 질린 대중이 알짜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당신은 무엇을 쓸어 담을지 미리 공부해둬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목표물의 적정 가격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숙제를 끝내놓아야 합니다. 여섯째, 강철 같은 심리적 맷집을 기르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뉴스는 온통 절망뿐일 겁니다. 이때 공포에
잡혀 뇌동매매하거나 포기해버리면 모든 준비는 물거품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회복한다는 믿음을 갖고 냉정한 논리로 버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겁니다. 내부 전열을 단단히 정비했다면 이제 우리를 포위한 외부의 적을 직시할 차례입니다. 방주를 아무리 잘 지어도 밖에서 터지는 폭탄의 정체를 모르면 속수무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5개의 뇌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한국 경제는 지금 5개의 시한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연쇄 폭발을 일으킬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 뇌관, 환율 발작과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 지갑 속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 비용이 늘어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두 번째 뇌관은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온 국민이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요동쳐도 수십조 원의 이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월급 절반을 이자로 뜯기는데 소비가 살아날리 만무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는 끝났습니다. 이제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 시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관은 가장 위험한 화약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2025년 초부터 들려오는 건설사들의 줄도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금리는 치솟는 상황에서 돈을 대준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무리하게 판을 벌린 업보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 한국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네 번째 뇌관, 우리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의 위기입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반도체,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인공지능 핵심인 HBM 시장에선 경쟁자들에게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외국인이 삼성 주식을 투매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기술 초격차에 균열이 갔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뇌관은 처참한 내수시장의 붕괴입니다. 당장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 뛰는데 소득은 제자리니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경제 엔진인 소비가 꺼지면 고용 참사와 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5가지 악재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이 조여올 때 평범한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7년의 그 악몽이 2026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멀쩡히 출근하던 우리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고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피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는 나라를 살리겠다며 장롱 속 금반지와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 들고 나온 은행 셔터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어음을 손에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사장님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선 대한민국 전체에 새겨진 끔찍한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10배, 아니 무려 30배 이상 불리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희비를 갈랐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천만에요. 승패는 철저한 대비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파산한 이들이 감당 못할 빚더미에 깔려 질식해갈 때 부자들은 현금이라는 총알을 쥐고 숨죽여 기회를 노렸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때의 데자비 같지만 실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
1997년이 달러가 말라버린 급성심정지였다면 지금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는 말기암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단합된 힘으로 돌파구라도 찾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각자 도생하기 바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이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단지 그 가면만 바꿨을 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복귀하지 않는 자는 그 처참한 고통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IMF 사태가 남긴 교훈은 뼈아픕니다. 시스템은 절대로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건 성실하게 일만 했지 아무런 방어막을 치지 않은 서민들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자산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폭풍이 집을 삼키기 직전까지 설마 하며 방 안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잔혹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2026년을 향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만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서막입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뉴스에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국경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다 건너 거대 자본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빨 빠지고 병든 늙은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부의 왜곡된 지표에 취해 있을 때 스마트한 글로벌 자금은 이미 한국을 손절하고 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킹달러의 위력입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 방어를 위해 고금리를 무기로 전 세계의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만지작거리며 버텨본들 기축통화라는 거대한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리스크투성인 한국을 떠나 이자도 두둑이 챙겨주는 안전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원화가치 폭락과 자본 이탈의 핵심 트리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몰락은 우리에게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무려 30년이 넘도록 저성장의 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절벽,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 거품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기형적이고 폭발 직전인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일본 금리가 조금만 꿈틀대도 전 세계에 풀린 돈이 회수되면서 한국처럼 체력이 고갈된 신흥국 시장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유동성 잔치가 끝나면 제일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게 자본의 생리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엔 우리 물건을 팔아주던 고마운 큰손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으로 우리 턱 밑까지 칼을 겨누는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수출은 독감에 걸리고 반대로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 기업들의 파이를 빼앗아 갑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심장은 차가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침몰해가는 한국이라는 배에 내 모든 자산을 싣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도박입니다. 1997년 우리가 박살났을 때 미국과 유럽의 우량 자산들은 오히려 빛을 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투자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달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초우량 자산으로 당신의 부를 분산해 놓아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진짜 투자 고수들은 대중 앞에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은 이미 국경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입으로는 애굽을 외칠지언정 손가락은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정글에서 국적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피 같은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벙커를 어디에 지을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살벌한 글로벌 머니게임에서 우리가 생존할 해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복잡한 거시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아수라장이 된 시장에서 내 돈을 사수할 절대적인 방어 체계에 대해 논해봅시다. 대다수가 패닉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을 굳건히 받쳐줄 비장의 무기입니다. 핵심은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다가올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 반동을 이용해 불을 증식시킬 3중 방어막을 지금 당장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통찰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남들이 퍼나르는 찌라시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경제 지표를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위기 때는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이 득세합니다. 이때 중심이 없으면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순식간에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짜 가치와 가짜 거품을 예리하게 구분해내는 냉철한 분석력, 이것이 생존 공부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압도적인 현금 흐름, 즉 달러와 유동성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원하는 우리 안방에서나 대접받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 취약한 화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기축통화인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치환해 두십시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거품이 꺼지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실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금을 움켜쥔 자만이 공포를 기회로 역전시킬 특권을 누립니다. 세 번째 방어막은 내재 가치가 확실한 실물 자산입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돈은 정책 결정 한 번에 그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허나 입지가 탁월한 부동산이나 필수 생산 시설은 결국 본연의 가격을 회복합니다. 단 은행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본으로 통제 가능한 진짜 내 것이어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닥칠 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뽑혀 나가는 법입니다. 이 모든 준비 위에 얹어야 할 활용점정은 바로 강철 같은 멘탈입니다. 재무적으로 완벽해도 심리가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미디어는 하루 종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투매에 나설 겁니다. 이때 부정적인 뉴스만 찾아보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둠스크롤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미리 세팅해둔 매뉴얼대로 기계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불황은 고통이 아닌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여러분은 냉혈한처럼 앞을 보며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부의 지도가 뒤집히는 이 결정적 순간 당신은 포식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막연한 불안감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당장 실행 가능한 아주 작은 일부터 착수하십시오. 이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명쾌합니다. 계좌를 까보고 빚의 규모를 직시하며 내 것이 아닌 허상들을 과감히 쳐내는 구조조정입니다. 그 작은 결단이 10년 후 여러분을 근근히 버티는 생존자가 아닌 시장의 지배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 위기는 모든 것이 소멸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부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정산의 날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노력을 털리겠지만 칼을 갈아온 누군가는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상류층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 맹목적인 성실함은 차라리 독약입니다. 시스템 붕괴는 준비 없는 자들에게 가장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중이 패닉에 빠져 아비규환일 때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차분하게 사냥감을 고르는 포지션을 점해야 합니다. 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지붕을 보수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행이 훗날 당신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시나리오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계부와 대출 내역부터 정밀 타격하십시오. 실행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